여러분, MK 울트라. 이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인터넷 음모론 게시판, 도시괴담, 아니면 LSD 환각, 비밀실험, 통제불능이 된 정부 요원 같은 그런 영화 같은 장면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 문서로 기록된 진실은요, 그런 신화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칩니다. 왜냐하면 MK 울트라는 단순히 정부가 편집증이나 광기에 사로잡혀서 혹은 SF 소설 같은 망상에 빠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훨씬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고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 아니 국가가 뒷배를 봐준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였죠.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만약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정부, 시장, 경제, 그리고 인간의 행동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 경제사 해설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선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죠. MK 울트라를 이해하려면 이 괴물이 태어난 시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5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글로벌 경제라는 개념도 희미하던 시절이지만 두려운 만큼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한국 전쟁이 끝났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미군 포로들이 이상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마치 머릿속 회로가 재배선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이, 자유의 수호자들이 적진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소련은 최면, 약물, 심리 고문을 실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중국은 사상개조, 즉 세뇌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파간다, 선전활동은 대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냉전은 단순히 군사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리전이었어요. 그리고 워싱턴, CIA 본부에서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인간의 정신이 부서질 수 있다면 아마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통제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다. 1953년 당시 CIA 국장이던 앨런 덜레스는 MK 울트라라는 프로젝트에 최종 서명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연구 프로젝트 같았죠. 실제 움직이는 건 비밀 공작 활동 같았고요. 하지만 그 핵심은 투자였습니다. 비밀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감시는 거의 없는 거대한 비규제 실험 포트폴리오였죠. CIA가 인간 정신 통제라는 스타트업에 묻지마 투자를 한 겁니다. 이후 20년 동안 MK 울트라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만 149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불어났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CIA는 유령 단체, 위장 재단, 그리고 심지어 명문 대학들을 통해 돈을 뿌렸습니다. 연구 보조금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대학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윤리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에 알게 모르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실험 방식은 무모함을 넘어 끔찍했습니다. 동의 없이 고용량의 LSD를 투여하고 감각을 차단하는 실험, 최면, 전기 충격으로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패턴을 주입하려는 시도, 고립, 심리적 해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면 그들은 그걸 가뿐히 넘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면 철저히 무시했죠. CIA는 이게 도덕적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게 효과가 있을까? 만 물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MK울트라는 단순히 고문, 통제, 냉전 시대의 편집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친 과학과 비밀주의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행동은 설계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 설계를 통해 지정학적 균형뿐만 아니라 시장의 균형까지도 기울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할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가 됩니다. MK울트라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바로 그 수십 년 동안 빛의 세계에 있던 기업들은 영향력에 대한 그들만의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광고업계의 중심지였던 메디슨 애비뉴는 광고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었고 행동심리학은 설득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전후 소비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기업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사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들을 선택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가? 하나는 비밀리에, 하나는 상업적으로. 두 개의 세계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 무언가 명확해집니다. MK울트라는 그냥 동떨어진 끔찍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롭게 떠오르던 설득, 조작, 그리고 행동공학이라는 과학의 어두운 거울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해하려면 MK울트라 자체의 구조, 즉 자금의 흐름, 참여 기관, 그리고 그들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결 짓지 못하는 사실, 즉 정보기관과 시장이 같은 교본으로 학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CIA는 MK울트라를 혼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웃소싱을 했죠. 하청을 졌습니다. 교수, 정신과 의사, 화학자, 신경과학자, 의사들에게 자금을 댔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맥길 대학교, 수십 개의 병원, 제약회사, 심지어 교도소까지요. CIA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연구 경제 즉 섀도우 이코노미를 창조한 겁니다. 수백만 달러가 행동 연구라는 명목 아래 학과로 흘러들어갔고 제약회사들은 실험용 화합물을 공급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병원들은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죠. 교수들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윤리 따위는 잠시 접어두라는 은밀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생태계는 강력한 원칙 하나를 보여줍니다. 기관들이 영향력을 좇을 때 돈은 아주 빠르게 흐른다는 것. 이게 바로 MK울트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이 부서질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측되고 유도되고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예측. 이건 지구상의 모든 금융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동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정치, 광고, 신념, 충성도까지도요. 이것이 진짜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소련은 이념을 통해 영향력을 연구했고 중국은 집단 압력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CIA는 화학, 심리학, 감각 조작을 통해 연구했죠. 그리고 기업들은 마케팅, 미디어,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연구했습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행동 레버리지, 즉 궁극의 경제적 자원을 찾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MK울트라가 어떻게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진화했는지 보려면
이 프로젝트를 정의했던 실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1973년 CIA가 대부분의 기록을 파기한 후에도 살아남은 문서화된 사례들이죠.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안전가옥에서 운영된 미드나잇 클라이맥스 작전을 볼까요? CIA는 성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에게 LSD를 투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원들은 거울 뒤에서 그 반응을 관찰했죠.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하위 프로젝트 68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정신과 의사 이엔 카메론이 환각제, 전기 충격, 그리고 정신주행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인격을 지우고 재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자금은 CIA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용히 지원됐죠. 교도소 수감자, 정신병원 환자, 군인, 그리고 진실을 전혀 듣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투자였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부서지기 전까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투자였죠. 그리고 이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MK 울트라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야망, 과학, 그리고 돈의 충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보활동과 경제학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CIA가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심리적 통제를 추구하는 동안 민간 부문은 이익을 위해 심리적 설득을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은 극단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서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MK 울트라가 동의 없는 대상에게 LSD를 실험하는 동안 메디슨 애비뉴는 대중을 상대로 감정적 트리거를 실험했습니다. CIA 정신과 의사들이 행동 수정을 시도하는 동안 기업들은 타겟 광고를 개발했죠. 정보기관이 인간의 취약점을 연구하는 동안 시장은 인간의 욕망을 연구했습니다. 한쪽은 비밀을 사용했고 다른 한쪽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인간의 행동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깨달음으로 이끌죠. MK 울트라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동했습니다. 이전되었습니다. 그 교훈은 굳이 비밀이 필요 없는 기관들 속으로 스며들었죠. 1973년 CIA가 MK 울트라를 중단했을 때 그건 그들이 갑자기 도덕성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골칫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의회는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MK 울트라는 만약 전부 폭로된다면 정부의 정당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죠. 그래서 파일들은 말 그대로 불태워졌습니다. 단 한 번의 지시로 방대한 기록 보관소가 파괴되었죠. 오직 몇 개의 회계 기록과 우연히 잘못 보관된 문서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작전 프로그램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 연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동기는 변하지 않았죠. MK 울트라가 밝혀낸 것, 즉 인간의 행동은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약물이나 최면, 비밀 실험이 아닌 훨씬 더 미묘한 것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대 말입니다. 시스템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기술로부터 정보기관이 그림자 속으로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 민간 부문이 더 나은 도구, 더 나은 데이터, 그리고 더 나은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MK 울트라는 조악한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진짜 제품은 나중에 만들어졌죠. 스파이가 아니라 기업, 광고주, 행동경제학자, 그리고 마침내 실리콘밸리에 의해서요. 이 유산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려면 개주 경기를 상상해보세요.
MK울트라가 첫 번째 주자로 뛰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인식을 바꾸고 현실을 왜곡하고 행동을 조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바통은 의사결정, 인지 편향, 중독, 설득을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소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바통은 감성 타겟팅을 정교하게 다듬는 마케터들에게 넘어갔죠. 메시지 프레임을 테스트하는 정치 전략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포맷을 디자인하는 미디어 회사들에게로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탭하고 스와이프하고 잠시 멈추는 모든 순간이 추적되고 측정되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다시 입력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 기업들에게로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CIA가 화학을 통해 강제로 하려 했던 것을 실리콘밸리는 코드를 통해 달성했습니다. LSD가 필요 없었죠. 좋아요, 버튼이 있었으니까요. 전기 충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한 스크롤이 있었으니까요. 행동과학이 경제학 자체와 융합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이 실타래를 따라가 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취급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이기적이라고 봤죠. 하지만 나중에 이 분야 전체를 뒤바꾼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 같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그 반대를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들은 편향되어 있고 감정적이며 쉽게 조종당한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적인 결정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찰은 행동 경제학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정책, 마케팅, 금융, 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MK울트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같은 핵심 아이디어 위에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인지적 약점을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대중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넛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기 위해 심리적 트리거를 사용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공포, 탐욕, 위험 감수 성향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했죠. 현대 경제는 거대한 영향력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강요를 통해 동의를 없애는 대신 이용 약관 속에 동의를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인터넷은 기업들에게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의 원자재인 관심에 대한 접근권을 줬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정보기관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 즉 자발적 감시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습관, 선호, 감정, 취약점 같은 행동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MK울트라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을 그런 데이터죠. 그리고 한 번에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했던 MK울트라와는 달리 현대 기술 기업들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조잡하거나 화학적이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보이지 않으며 개인화되어 있죠. 플랫폼들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보는 것을 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영향력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경계가 다시 한번 흐려집니다. 정보기관은 허위 정보를 연구하고 기업은 참여를 연구합니다. 선거 캠프는 설득을 연구하고 헤지펀드는 행동 변동성을 연구합니다. 이제 경제의 모든 주요 기관들은 인식을 형성하거나 적어도 예측하는 데 전념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MK울트라의 교훈, 즉 행동이 궁극의 변수라는 사실은 현대 경제 권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시장과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모든 것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 기대, 공포, 자신감 같은 심리적 상태에 의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이런 심리 상태를 측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조작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석유나 금,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 믿음,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주가가 펀더멘털이 아니라 바이럴된 이야기 하나 때문에 급등할 때 그게 바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사람들이 설계된 욕망에 떠밀려 더 많이 구매하게 되어 가게 부채가 증가할 때 그것도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통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도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알고리즘 피드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고 원하는지를 결정할 때 그것 역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SNS에서 시작된 공포가 규제 당국이 대응하기도 전에 뱅크런을 촉발할 때 그것이 바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이것이 MK울트라가 예고했던 세상입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밀 작전이 아닌 세상. 그것이 하나의 산업이고 시장이며 수조 달러 가치의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 세상.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영향력의 도구가 강력해지면 그게 한 사람의 손에만 머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정보기관은 한때 소련이 심리 통제를 마스터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기업이 그럴까 봐 두려워하죠. 기업은 알고리즘이 그럴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더 이상 무엇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MK울트라의 최종 교훈, 오늘날 시장과 돈, 권력의 흐름을 읽으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자본이 아니라 동의라는 것. 그리고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전투는 시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MK울트라는 그 아이디어를 무기화하려는 최초의 대규모 시도였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조잡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하지만 그 원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화했습니다. 관심 경제를 지배하고 세계 정치를 형성하고 매일 수십억 달러의 돈의 흐름을 아무도 모르게 바꾸어 놓을 만큼 미묘한 무언가로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권력을 위해 경쟁할 때 행동을 설계하는 능력은 언제나 그들에게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러한 시스템을 꿰뚫어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